안녕하십니까. 함께 시작해봐요. 쉽게 배우는 기업 분석 이도영입니다. 자, 가에서는 기계 장치를 취득하면서 9월 10일 날, Y년 9월 10일 날 정부 보조금을 2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기계 장치를 5억 원에 취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 5년도에 연말에 현금 2억 원을 받고 해당 기계를 처분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기계 장치는 5년짜리, 내역연수가 5년짜리였고요. 그죠? 자, 내역연수의 마지막 잔존 가치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한다면. 정액법은 5년이니까, 우리가 2억짜리 같으면, 매년 얼마, 4천만 원씩 이렇게, 없어지겠죠. 이렇게 감가상각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부 보조금을, 2억을 받았을 때 회계 처리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차변에 자산의 전가 현금이 2억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대변에 정부 보조금 2억 원, 이거는 현금을 차감하는 계정입니다. 2억 원 이렇게 보조금을 대변에 기록하게 됩니다. 자, 기계 장치를 취득했습니다. 기계 얼마짜리 샀죠? 5억짜리 샀잖아요. 그죠? 자, 5억이 차변에 기계 장치 5억이 생깁니다. 자, 현금을 얼마 줬습니까? 일단 정부 보조금 받았던 2억도 있었겠죠. 일단 현금 5억 지불합니다. 근데 대변에 있던 우리가 정부 보조금 현금이 2억 있었죠. 이것을 없애주는 겁니다. 현금을 없애주고 정부 보조금 기계 장치를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기계 장치의 정부 보조금 2억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자, 이것을 다시 처분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래서 또 감가상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케이스에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 그리고 매년 말 감가상각 하는 방법과 처분할 때 한번 그 계정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말 감가상각은, 우리가 이 감가상각은 원래 기계가 5천만 원짜리였죠. 5억짜리였죠. 그죠? 5억짜리였는데 잔존 가치가 5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4억 5천이 되겠죠. 4억 5천이니까 매년 말 우리 감가상각비는 9천만 원씩 그렇게 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9천만 원 차변에 비용 처리가 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9천만 원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정부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에 나눠서 4년간 상각을 하겠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부 보조금은 기계장치를 바꾸고 난 뒤에 일이니까 현금으로 했을 때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Y 2년 차부터 감가상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4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 기계장치를 매년 4천만 원씩 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겠죠. 자,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5년 차에 처분하게 되겠죠. 그럼 기계장치 5억짜리가 일단 없어집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이때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요? 4년 동안 했으니까 4, 9, 36, 3억 6천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감가상각 금액이 있고, 정부 보조금이 얼마죠? 기계장치 정부 보조금 4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금으로 2억을 받았죠. 그래서 총 6억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계장치는 5억에 팔았기 때문에 5억에 팔고 우리가 처분이익, 감가상각비를 감안한 처분이익이 대변에 1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 방법은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매년 이렇게 우리가 잔존가치 5천만 원 차감한 것을 계산해서 나누기 5년 동안 하면 우리가 9천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도 원래 정부 보조금이 2억에다가 우리가 잔존가치 우리가 감가상각 기계장치의 금액이죠.
4억 5천만 원이 되겠죠. 4억 5천만 원 나누게 되면은 매년 4천만 원씩 정부 보조금을 추인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 유형별로 우리가 자, 안전 또는 환경 규제를 해서 취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환경이나 또는 안전의 규제 때문에 특별히 취득해야 되는 유형자산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원래 어떤 그 유해물질을 발생을 덜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그 자체로서는 우리가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즉, 기존의 어떤 기계장치가 유해시설을 발생시키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기계를 구입했다는 거죠. 그 구입한 기계는 유해시설에 대한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구입한 거니까 이거는 비용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 그렇게 되면 유해물질을 발생을 안 시키니까 우리가 어떤 규제로부터 벌금을 과태료, 이런 과태료를 낸다든지 이런 게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 효익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해당 원래의 장치가. 그럴 경우에는 이런 원가를 취득하는, 자, 이런 강제 취득하는 어떤 법적 규제에서 취득하는 이런 장치들은 기본적으로 원가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건데 문제는 이런 자산을 취득할 때 관련 자산의 장부 금액은 회수 가능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미래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화공약품 제조업체가 자, 화공약품으로부터 유해 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계 장치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자, 그렇게 설치해서 미래에 발생되는 현금 흐름이 만일에 일정 금액이라고 보면은 그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취득하는 새로운 기계의 금액을 원가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미래에 발생되는 현금 흐름의 범위 내 그 횟수 가능액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금액, 자산의 금액을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구원가가 발생하는 거죠. 자,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 개발에 따르면은 자, 어떤 복구를 해야 되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복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토지를 오염이 된 것을 복구한다든지 또는 건물이 내가 어떤 형태로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든지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취득원가에 대한 그 비용들을 복구되는 비용들을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해 복구원가에 해당하는 그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 장부 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구기간의 자산의 내역연수가 있겠죠. 건물의 내역연수라든지 기계의 내역연수가 있습니다. 내역연수에 걸쳐서 각각 비용들을 제조원가 또는 제조가 들어가면은 제조원가에 처리한다든지 또는 해당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원가를 추정해야 됩니다. 얼마가 취득원가, 복구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복구원가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충당부채로 계상하고요. 자, 이런 그 취득원가에 포함된 복구원가의 감가상각과 복구 충당에 대한 유의자율법을 정해서 복구 충당 부채 전입액을 산출합니다. 자, 이게 용어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사례를 보면서 예시를 보면서 하시면 조금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복구원가 발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가해사는 자, 1월 1일 날 어떤 내역연수, 자, 어떤 사용기간이 종료하게 되면은 자, 어떤 기계라든지 시설물이 되겠죠. 이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환경처리 시설물을 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그 복구원가와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은 노무비라든지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 복구원가에 관련된 그 장비 사용, 간접비 이런 게 들어가겠죠. 노무비가 80%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자, 계약자 정상 이자 이윤도 이 계약자에 대한 이윤도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추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총금액에 이런 노무비와 간접비의 한 20%를 우리가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계산하면 56만 7천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보고 인플레이션율을 4%로 계산해서 다시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또 더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을 감안하면은 자, 우리 여기서는 매년 4%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68만 9,840원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자, 시장위험 프리미엄을 계산합니다. 원재료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5% 계산해서 다시 또 플러스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자율로 현재 가치화, 우리가 현재 DCF로 현재 가치화를 시키면은 이게 예상되는 현금 흐름, 현재 가치 현금 흐름이 49만 2,980원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걸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복구에 해당되는 현금, 복구는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죠. Y년 1월 1일에 취득했지만 이 시설물이 종료될 때 부담돼야 되는 미래의 금액을 지금 현재 금액에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상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거죠. 계산해 놓고 자, 취득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까요? 취득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 여기에 취득원가가 있어요. 취득원가는 현금을 6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복구 충당 부채가 있었죠. 자, 49만 2,980원이 우리가 나중에 복구를 해야 되는 비용이랍니다. 현재 가치로 봐서 현재 금액으로 미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미래 금액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던 우리가 72만 4,332원인데 이걸 이자율 8%로 현재 가치화하면은 49만 2,980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자, 미래에 복구할 금액까지 계산해서 현금 60만 원 줬지만은 나중에 49만 2,980원 더 들어가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현재 가치화 시점에서, 그죠? 그래서 구축물을 우리가 취득원가를 109만 2,980원으로 보게 됩니다. 자, 1천년돌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자, 이 감가상각액은 109만 2,980원에 자, 잔존가치 10,000원이 남나오겠죠. 10,000원을 차감해서 5년 동안 정액법을 한다고 보면은 매년 21만 6,596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21만 6,596원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그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49만 복구 충당 부채도 자, 복구 충당 부채도 이제 8% 이자율로 우리가 다시 복구 충당 금액을 계산해서 8% 이자를 계산해서 복구 충당 부채 전입액을 부담을 해야 되겠죠. 복구 충당 부채를 39,430원 추가로 부담하고 전입액을 그만큼 계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49만 9,980원은 지금 현재의 금액이고 미래에는 8% 매년 이자율을 더 계산해 줘야 되니까 그만큼을 더 계산하는 거죠. 자, 복구하는 시점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복구하는 시점에서는 자, 72만 4,332원이 미래에 이제 실제 나가는 금액이죠. 자, 복구 충당 부채가 이만큼 설정이 되어 있고, 자, 현금을 80만 원을 해서 지급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 나머지 금액은 복구공사 손실로 결의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완성 이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차입 비용이나 이런 경우에 자,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은 이 그런 비용 처리된 금액들이 생산 능력을 높여준다든지 그 사용 기간을 늘려준다든지 또는 원가를 굉장히 절감시켜 준다든지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적 지출과 반대되는 개념이 수익적 지출이죠. 수익적 지출은 말 그대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적 지출, 즉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경우에는 발생한 그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유형자산의 인식을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면은 자산으로 기록할 수 비용이지만은 자산으로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기준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미래에 그런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 또 자, 지출한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이 두 가지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미래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늘릴 수가 있고 내용 연수를 연장시킬 수 있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본적 지출로 봐서 자산으로 비록 쓰고 없어지는 비용이지만은 자본적 지출로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 유형자산의 사용하는 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검사라든지 분해해서 다시 또 뭐 수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특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종합검사라든지 분해 뭐 수리해서 이런 지출을 감가상각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유형자산에 앞에 말씀드린 유형자산의 인식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죠, 그렇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거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뭐 수리를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수리한다든지 또는 고장이 나서 뭐 어떤 수선을 한다든지, 자, 이런 비용들이 있겠죠. 이런 비용들은 일반적인 수선 비용들은 자, 어떤 기계를 운용을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사용 상태를 다시 고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갔다. 자, 이거는 비용이라든지 제조원가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자산으로 취득하지 않고요. 전기수선이 있겠죠. 전기수선이 주요 부품이나 구성 요소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은 용광로 같은 경우는 일정 시점이지만 안에 내화벽돌로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항공기의 경우에도 뭐 동체 내부 설비를 여러 번 바꿔줘야 되는 뭐 내용 연수 동안 여러 번 바꿔줘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정기적으로 주요 부품이나 구성 요소를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 그리고 이런 구성 요소의 내용 연수와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가 아주 다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계 내용 연수하고 다르게 실제로 다르게 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교체하는 비용들은 우리 전기수선 비용이라고 하는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부품이나 구성 요소를 교체를 위해서 지출하는 것들이 인식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경우, 인식 기준 요건, 우리가 말씀드린 신뢰적으로 원가를 측정하거나 또는 어떤 그 사용 가치를 정대시키거나 그런 경우에는 별도 자산으로 취득해서 유형자산을 기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교체돼서 없어지는 자산은 재무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처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제거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손상자손이나 이런 것들로 없애주고 교체돼서 새로운 것들은 새로운 가격으로 유형자산으로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식 시점 후에 가격이 변하는 것이죠. 자, 어떤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우리는 유형자산 분류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자, 이런 취득 시점의 모형을 우리가 취득 원가에 주의해서 원가를 하는 거죠.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취득 이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가를 적용하든지 안 그러면은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형자산 분류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토지나 건물 이렇게 우리 용도별로 유사성 있게 분류를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하고 건물은 성격이 다르죠. 예, 그래서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동일한 그 모형을 평가 모형, 재평가 모형이나 원가 모형을 동일하게 한번 적용했으면 계속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형자산별로 선택적으로 재평가를 하거나 또는 기준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동일한 과목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토지가 각각이 토지가 있다고 봅시다. 옆에 토지를 두 가지 투필지를 샀는데 취득 시점이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재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다시 그 두 개의 토지를 동일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재평가 우리가 가치가 올라가지고 재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고요. 만일에 두 개의 필지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예시가 되는데 성격이 유사한 토지가 10개 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 개 필지만 평가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렇게 재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려면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평가가 단기적으로 수행되고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은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원가 모형이겠죠. 원가 모형은 원가 모형을 취득하면은 재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회계 처리 방법 지도원가주의에서 최초 취득한 원가로 기록하고요. 감가상각액이나 손상자산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장부금액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죠. 원가만 기록하고 재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재평가 모형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이런 유형자산들은 재평가를 통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손상자산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평가 금액으로 다시 장부금액으로 표시하는 금액입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장부금액이 공정가치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평가 모형은 공정가치로 하게 됩니다.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뭘까요?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당사자가 거래할 수 있는 교환가격이다. 이러면 시장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독립된 당사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가격. 우리가 시장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예를 들어서 기업은 이런 공정가치가 재평가를 할 때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에 전문가의 평가 우리 전문평가법인이 감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우리가 KB 시세라든지 이런 시가 표준에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공정가치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재평가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한지 판단하는 것은 이 종합적으로 상을 고려해서 기업이 판단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시장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수행된 평가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재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나 건물은 기본적으로 이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 감정서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만 또 편입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어떤 평가 감정서를 통해서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 올리게 됩니다. 설비장치, 기계장치도 마찬가지로 공정가치에 따르면 감정에 의해서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공정가치를 측정해서 재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재평가는 그러면 자주 어느 시점에서 빈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자주 해야 될 것이냐.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변동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금액이 아주 중요하다. 짧은 시간에도 바뀔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의적이고 급격하게 공정가치가 변동돼서 매년 우리가 토지나 건물이 매년 빠르게 금액이 차이 난다. 장부가액은 우리가 10억인데 지금 시가가 20억이다. 이러면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공정가치가 너무 빨리 변동되면서 매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라든지
또는 공정가치가 이제 만일에 아주 뭐 변동이 이제 적어서 아주 매년 할 필요는 없다. 뭐 한 5년이나 또는 3년 만에 해야 된다고 하면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빈도는 결국 공정가치의 변동이 얼만큼 일어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빈도가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재평가 회계 처리는 자, 우리가 자산을 재평가하면은 자,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죠. 자, 만일에 장부가액보다 훨씬 더 공정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우리 재평가 이익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재평가 이익은 유형자산의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재평가에서 금액이 상승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전가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은 자, 단기 이익으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단기 이익의 이익잉여금, 자, 문제는 이겁니다. 과거에 평가를 했는데 단기 손실로 인식한 금액이 있습니다. 재평가를 해가지고 손실로 봤던 뭐 자산이라는 거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이전에 재평가할 때 손실로 인식한 이런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 금액을 한도로 먼저 그걸 차감하고 한도를 단기 이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유형자산에 이전에 단기 손익 인식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금을 재평가 감소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가액을 한도로 해서 그 전가액 평가액만큼만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기 손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존에 이익의 누계액이 있다 그러면은 그 평가 이익을 한도로 해서 포괄이익과 상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감소된 경우에는 단기 손익으로 감소액은 단기 손익으로 단기 손실로 이제 보겠죠. 유형자산이 재평가를 통해서 기타 포괄 손익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 손익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은 단기 이익잉여금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만기에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우리가 기타 포괄 평가 손익을 우리가 있는 자산도 있고 없는 자산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서 증감되는 금액을 조정할 때는 총장부 조정법에 의해서 조정합니다. 총장부 금액 조정법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평가 시점에 자, 총장부 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비용을 전액 제거해서 자산의 순장부 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제 있겠죠. 그걸 없애면서 조정된 거면 장부 금액의 증가 금액에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밑에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의 총장부 금액이 10,000원이고요. 감가상각 금액의 누계액이 4,000원이고 공정가치는 7,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의 차익이 3,000원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 가격이 떨어진 걸로 보면 되겠죠. 장부 금액보다 자, 우리가 3,000원이 공정가치가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4,000원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3,000원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4,000원을 없애주고요. 그죠? 그리고 재평가 이익이 차익만큼 발생하게 됩니다. 자, 주식에다가 우리가 유형자산을 재평가하게 되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평가 기준이 언제인지 독립적인 재평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법인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이런 참여든지 여부라든지 공정가치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추정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공정가치를 추정해서 어떤 가정이 들어가겠죠. 그런 유의적인 가정. 이런 해당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격이라든지 독립적인 제3자의 어떤 유사한 사례, 거래 사례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된 가치평가법, 추정된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분류별로 원가 모양으로 평가됐을 때는 장부 금액이 될 것이고요.
자, 재평가 관련 기타 포괄 손익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평가 모형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각하지 않는 자산입니다. 자, 토지 같은 경우는 상각을 하지 않죠. 자, 우리가 토지는 취득하고 나서 재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각을 하지 않죠. 어떤 가치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기업은 회계년도 초에 토지를 2만 원에 취득해서 재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 가치가 연말에 보니까 2만 원에 취득했던 이런 토지가 18,000원이고요. 자, 2년 차에는 24,000원 오히려 올랐습니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각각의 첫 번째는 우리가 1차년도 회계 처리하고 2차년도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이 재평가가 각각의 손익계산서하고 주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무상태표에 토지나 이익잉여, 재평가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평가 회계 처리를 할 때입니다. 자, 1차년도에는 어떻게 재평가가 하면서 토지가 2만 원짜리가 18,000원이 됐죠. 그죠? 그래서 토지를 2만 원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토지, 자산의 감소, 토지 2,000원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재평가하면서 2,000원이 손실이 생겼죠. 그래서 당기 손실로 재평가 손실 2,000원 차변에 손실로 기록하게 됩니다. 2차년도에는 장부 금액은 현재 원래 2만 원이었던 게 1차년도에 장부 금액이 이제 18,000원이 됐죠. 2,000원을 차감함으로 해서. 그래서 18,000원이었던 게 지금 24,000원이 된 거죠. 그래서 6,000원을 오히려 토지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차변의 자산의 증가, 토지 6,000원을 하게 만들고요. 자, 재평가 이익은 기존에 재평가 손실이 2,000원 있었죠. 그래서 재평가 손실을 2,000원만큼을 우리가 재평가 이익을 다시 당기 이익으로 2,000원을 계산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존의 당기 손실을 2,000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식하고 있는 만큼을 재평가 이익, 당기 이익으로 2,000원을 계산해 주고요. 나머지를 기타 포괄 이익으로 재평가 이익으로 4,000원을 계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의 평가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을 한도로 당기 이익을 계산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포괄 이익으로 계산하겠죠.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손익계산서에는 1차년도에는 당기 순이익이 줄고요. 포괄 이익이 2,000원씩 각각 줄겠죠. 2차년도는 어떨까요? 당기 순이익 손실만큼 2,000원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2,000원 발생하고요. 포괄 이익이 4,000원 발생하겠죠. 전체적으로 6,000원이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될까요? 토지는 18,000원에서 24,000원이 될 것이고요. 자본은 어떻게 할까요? 이익잉여금에서 마이너스 2,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자본은 다시 포괄이익 4,000원이 증가해가지고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중에서 재평가 잉여금이 4,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재평가를 통해서 자산을 재평가하면은 이런 우리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영향이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 조금 전에는 우리가 1차년도에 18,000원, 2차년도에 24,000원이었죠. 자, 이번에는 토지의 공정가치가 오히려 1차년도에 24,000원이 되고요. 2차년도에 18,000원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평가 회계 처리하면은 1차년도에 2만 원짜리가 24,000원이 됐으니까 토지가 4,000원 늘게 되겠죠.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재평가 이익이 기타 포괄 이익이 4,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2차년도에 가서는 이게 오히려 24,000원짜리가 18,000원이 됐겠죠. 그래서 6,000원의 토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평가 이익, 얼마 계산하고 있었죠? 4,000원 계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4,000원을 다시 손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액만큼 다시 당기 손실, 우리가
재평가 손실로 우리가 2천억을 계산하게 됩니다.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1차년도에는 기타 포괄이익 4천원, 총 포괄이익이 그래서 4천원이 생기겠죠. 자, 2차년도에 가서는 단기 순손실이 우리가 2천원이 생기고요. 포괄이익이 마이너스 4천에서 6천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토지가 24,000원, 18,000원 바뀌게 되고 이익잉여금은 포괄손익이 1차년도에 4,000원 생기고요. 2차년도에서는 자본금의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2,000원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감가상각입니다. 우리가 재무제표의 정보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게 되면 소모가 달아서 소모가 되기도 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또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진부화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게 되겠죠. 토지는 아닙니다만은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 구축물, 비품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진부화되거나 소모돼서 닳아서 없어지거나 또 시간에 의해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효익을 우리가 일일이 어떤 그 물건별로 해당 유형자산별로 측정한다는 것이 하나하나 측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체계적인 비용으로 우리가 비용을 인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는 걸 통해서 이런 비용들, 경제적 효익을 줄어드는 것들을 장부금액에다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취득원가를 배분하겠다는 거예요.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을 비용을 하겠다는 거, 배분하겠다는 것이지 재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권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계를 구입했는데 기계가 이거 5년 정도만 쓰면 될 것이야. 우리가 내역연수가 5년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5년이 지나면은 없어질 거야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장부 가치를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에 잔존 가치가 제로라 그러면은 5년 동안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마지막 5년 차에는 장부의 금액은 제로가 됩니다. 근데 실제는 시장에서 내다 팔면은 5만 원짜리를 10,000원에 팔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라도 공정 가치가 10,000원이라도 우리는 감가상각을 계속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산을 가동한다든지 기계를 가동한다든지 어떤 장소에 설치를 한다든지 그때부터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취득하는 시점하고 장부의 금액으로 계류되는 시점이 아닙니다. 설치돼서 실제 사용하는 시점 그리고 가동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원가,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금액이죠. 금액, 그 다음에 내용연수,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방법입니다. 우리 이 네 가지가 감가상각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취득원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죠. 우리가 취득할 때 원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감가상각을 얼마를 할 것이냐, 내용연수를 얼마를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이거는 추정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기계라고 하는 것, 기계나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물을 몇 년 사용할 것이냐, 이건 사실 정확한 건 아니죠. 콘크리트 건물은 50년 사용할 수도 있고 100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우리는 이 건물을 50년 또는 30년 사용할 것이야. 이 기계는 5년 사용할 것이라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정해놓는 거죠. 이게 내역연수겠죠. 내역연수를 정하는 방법이고 상각의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추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약 조건, 우리 회계 기준을 정할 때 제약 조건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놓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된다든지 내용연수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방법을 정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가상각 금액은 대상 금액을 원가, 자 원가 또는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 가치를 차감해서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기계의 취득 원가가 5만 원인데 야 이게 내용연수를 5년을 정했을 때 5년 뒤에 가격이 한 5천 원 정도는 가치가 있을 것이야. 그럼 5천 원의 잔존 가치를 정해놓고 자 5만 원짜리를 잔존 가치를 5천 원을 정해놓으면 4만 5천 원만큼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잔존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것도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유형자산의 잔존 가치가 유의적이라 그러면 보험 나중에 그 결산기 말에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정치가 종전의 추정치가 다르다면은 왜 그 추정의 변경이 있는지를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내용연수라는 것도 보시면은 내용연수 여러 가지 내용연수가 있겠죠. 자, 경제적인 내용연수입니다. 자, 유형자산이 제공하는 효용이 사용에 따른 비용보다 큰 경우의 기간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발생되는 어떤 효익이 있겠죠. 사용에 따른 비용, 자 사용에 따라서 비용이 또 생기겠죠. 그보다 큰 경우의 기간을 우리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 내용연수는 경제성하고 관계없이 자 망가지거나 닳아서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물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기업 특유의 내용연수입니다. 기업이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연수. 우리가 회계에서는 이 경제적 내용연수나 물리적 내용연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특유의 내용연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계에서 내용연수는 기업 특유의 내용연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임의적으로 경영자가 정해놓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사용을 하면 할수록 감소하겠죠. 어떤 기계장치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효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은 자, 기술 발달해서 좀 고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마모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기대 효익이, 경제적 효익이 감소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연수를 정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 자산, 유형자산을 통해서 생산하거나 예상되는 생산 능력이라든지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해서 예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내용연수가 될 거고요. 자, 생산 라인을 교체한다든지 수선한다든지 보수를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관리 수준을 고려해서 물리적 마모 또는 손상 기간을 계산할 수도 있고요. 생산 방법의 변화라든지 개선 또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의 또는 용역에 대한 시장 소유의 변화로서 기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정해보고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리스 자산인 경우에 리스 계약의 만료일이라든지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인 기한이 또 있겠죠. 계약사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용연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효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일정 기간에 경과하거나 일정 부분이 소멸될 수도 있고요. 처분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일반적 상황에서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내용연수가 우리가 짧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자산에 대해서 기업의 경험에 봐서 과거 경험에 의해서 유형자산 내용연수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책상에 나는 우리 책상에 비품을 쓰는데 책상 5년 정도 쓴다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하면 10년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내용연수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를 그런 감안해서 추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토지는 내용연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분리된 자산은 별개로 봐야 되는 거죠. 동시에 취득을 하더라도. 건물은 내용연수가 유한하다고 볼지만 토지는 아니죠. 그래서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지만 토지는 무한하죠.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건물이 위치한 토지가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건물하고는 관계없겠죠, 그죠? 토지의 가치 증가지. 그래서 건물의 내용연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감가상각의 방법입니다. 방법은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내역연수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몇 가지가 우리가 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액법이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정액법, 정률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액법 있고 차감잔액법이 있습니다. 차감잔액법은 대표적으로 정률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감가상각의 방법이 있고요. 자, 이런 감가상각법은 유형자산의 형태에 따라서 기업이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어떻게 소멸되는가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소멸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매기 같은 방법으로 해서 계속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금액을 처리하는 방법이죠. 자, 유형자산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직접법은 감가상각액을 유형자산에 직접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 금액만큼 바로 금액을 줄여주는 거죠. 간접법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개정을 통해서 평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상 누계액으로 차감 표시하는 방법으로 재무상태에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밑에 우리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자, 유형자산의 기계설비가 있고요. 취득원가 1억짜리입니다. 감가상각액 누계액이 2천만 원이고요. 손상차상 누계액이 1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1억짜리를 기계설비 취득원가 1억, 감가상각액 누계액 마이너스 2천만 원, 손상차상 누계액 1천만 원, 그래서 장부액업 7천만 원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간접법입니다. 각 기관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그래서 각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감가상각액은 다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하고요. 각 기관의 감가상각액 다른 자산의 제조원가 관련된 경우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 그 외에는 판매비, 관리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판매비 및 관리비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가 두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항상 두 군데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 현금흐름표에서 그 합계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이 유형자산의 내재는 경제적 효익이 비용화되지 않고 다른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감가상각이 해당 자산의 원가의 일부가 된다고 봅니다. 제조설비의 감가상각비에는 제조자산의 가공비로서 제조원가를 구성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할 때 무형자산의 원가, 즉 무형자산으로 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